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훌륭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에 달려있다. 멋지게 훌륭하게 사는 법. 지은이는 마이클 해펠, 옮긴이는 김미란, 발행은 시그마 북스입니다. 놀라운 일을 해내고 유명해지거나 크게 성공하거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얻은 사람들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그저 운이 좋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비결은 훌륭해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저자 마이클 해펠은 평범한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인생 설계자이자 세계 3대 명강연자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90일 안에 삶의 방식을 바꾸고 멋지게 훌륭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과 생활 양면에서 평범한 수준에서 잘하는 수준, 잘하는 수준에서 훌륭한 수준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예와 다양한 일화를 통해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이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지금 자신의 수준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또한 훌륭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법과 친구와 동료, 가족과 더 심도 있고 의미 있게 소통하는 법을 안내하고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과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 나는 세계 어디를 가든 기회가 되면 이렇게 묻는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같은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지구의 신비를 밝힌 과학자나 크게 성공한 유명한 사업가 또는 뛰어난 운동선수나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주위 친구나 가족의 이름을 대기도 한다. 누군가를 훌륭하다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다음 몇 가지 공통된 요소를 중요하게 여긴다. 1. 긍정적인 행동. 우리 사회에서 제일 훌륭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역사를 통틀어 실제로 제일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긍정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는가? 또한 평범한 사람들은 대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문제아라는 점에도 동의하는가? 올림픽 게임을 상상해보자.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 가운데 누군가가 금메달을 땄다. 곧 시상식이 이어졌다. 1등을 한 선수가 메달을 받기 위해 무대 쪽으로 어슬렁 걸어와 1, 2, 3등 자리를 차례로 올려다보며 말한다. 내가 1등을 할 줄 누가 알았어? 얼마간 허세를 부린 뒤 메달을 목에 건다. 금메달을 받은 선수는 목에 건 메달을 흘낏 한번 바라본 뒤 약간은 불만 섞인 투로 말한다. 그렇게 크지도 않네.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 사회가 그렇게 하도록 조장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제부터 내가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설파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긍정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달리 설명할 거리가 없다. 내가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긍정적 행동이다. 긍정적 행동이 긍정적 사고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 긍정적 행동은 삶의 방식을 아주 크게 바꿀 수 있는 으뜸 요소다. 둘의 차이를 살펴보자. 긍정적 사고는 좋은 것이다. 나도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 사고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기계발서 저자 토니 로빈스는 긍정적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잡초가 가득한 정원을 거닐면서도 끊임없이 이 정원에는 잡초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으면 잡초에 무슨 일이 생길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빛나는 한마디. 생각은 아무런 힘이 없다. 행동이 결과를 바꾼다. 다소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상상해보자. 정원에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그것을 뽑아버려야 한다. 슈퍼맨처럼 몸에 쫙 달라붙는 소지에 가슴 한복판에 W자를 크게 새긴 망토 달린 옷을 입고 번쩍이는 금빛 모종삽을 든다. 그런 다음 땡땡땡땡을 외치며 정원으로 돌진한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잡초를 제거한다. 그런 행동을 보면 이웃과 친구들, 가족들은 고개를 돌릴 테지만 장담하건대 잡초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민망하다면 잡초를 제거하는 일만 상상해도 좋다. 이제 행동이 인생에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매일 매 순간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최근 나는 영어 단어가 125만 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꽤 많네라고 말했지만 그 단어를 모두 사용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 그 많은 단어를 평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생각할 때,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가? 잘 생각해보자. 누군가 잘 지내요? 라고 물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 가슴에 깊게 남을 것 같은 말로 대답하는가? 아니면 네, 잘 있어요. 나 그럭저럭 지내요처럼 상투적인 말로 답하는가? 과연 그런 대답이 125만 자 가운데 최선의 선택인가? 여기 30일 동안 해야 할 과제를 하나 준비했다. 누군가 잘 지내요? 라고 물으면 최선의 단어, 곧 멋지게 잘 지내요 라고 답하라. 왜 그런 낯간지러운 말을 써야 하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을 써야 하는 이유는 첫째, 그 말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멋지다 라는 말을 쓰자마자 변화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특히 누군가 안부를 물을 때 오랫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요 라는 상투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면 멋지게 잘 지내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상대방에게서 놀라운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다들 무슨 일이 있느냐고 걱정하거나 정말 좋은 일이 있느냐며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해보자. 기분이 좋지 않은데도 억지로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기분이 어떻고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달 뒤에는 누군가 안부를 물을 때 멋지게 잘 지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빛나는 한마디. 새로운 대답이나 새로운 단어를 익힐 때마다 뇌세포의 경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런 경우 뇌세포의 새로운 경로는 그야말로 훌륭한 경로다. 그런 말을 더 많이 할수록 훌륭한 경로는 더 강해진다. 정말 멋진 일이다. 뒤편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인생을 바꾸는 핵심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흔히 듣는 물음에 멋진 말로 대답해보고 30일 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빛나는 한마디. 인사말에 멋지게 잘 지내요 라고 대답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가 미소를 지으며 멋지다 라는 말로 대답하면 상대방의 눈빛도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날이 흐리거나 도로에 차가 꽉 막혔거나 상사 때문에 미칠 것 같거나 아이들 때문에 머리가 돌 것 같을 때 그런 말을 써보라. 멋지다라는 말의 영향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평소 사용하는 말이나 단어가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사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맞아. 모든 것이 멋져. 모든 것이 훌륭해. 기쁜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으니까 세상은 멋진 곳이야 라고 떠들며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 지루해. 아, 귀찮고 짜증나. 어디가 아픈 것 같아. 피곤하고 지쳐.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 그대로 되는 것이다. 피곤하다고 말하는 순간 피곤해지고, 지루하다고 말하는 순간 지루해진다. 아프다고 말한 순간 뇌가 반응해서 기분을 더 울적하게 만든다. 나는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강의할 때도 이 방법을 소개했다.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피곤하다고 말하지 말고 힘이 넘친다고 말하세요 라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자.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거짓말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서도 평소 사용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피곤한 상태에서도 정말로 기운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몸에서 기운이 솟을까? 나는 때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 문을 나가 동네를 2바퀴 돌고 자기 자리로 제일 먼저 돌아오는 분에게 1천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겠다고 하면 몇 년 동안 달리기를 해본 적 없는 사람도 힘을 내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란 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곤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운이 나네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좋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기운이 나네라고 말했을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기운과 나네다. 그 말은 곧 내에게 기분을 내라고 직접 지시하는 것이다. 뇌는 사전과 같다. 특정한 말을 사용할 때마다 그 의미대로 적용한다. 빛나는 한마디. 긍정적인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면 할수록 뇌세포의 경로도 더욱 긍정적으로 바뀐다. 우리 몸의 생리, 얼굴 근육, 언어, 눈빛,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면 소통하는 법도 달라진다. 기운이 나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쓰면 머리가 곧바로 이렇게 반응한다. 알겠어. 기운 내는 법을 잘 알지. 놀라운 뇌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호흡법이 바뀌고 자세도 바뀔 것이다. 몸에서 곧바로 기운이 날 것이다. 평소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면 또 이렇게 비꼬을지도 모른다. 마침 피곤했는데 잘 됐네. 기운이 난다고 말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다. 피곤함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기운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에게 달렸다. 변화를 원한다면 말을 바꿔라.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말을 바꾸면 된다. 지루해라고 하기보다 정말 재미있는데 라고 말해보라.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이렇게 멋지고 환상적인 일은 처음이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정말 재미있다 라고만 하면 된다. 정말 재미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자신이 듣고 보고 겪는 일이 더 재미있어질 것이라는 작은 증거라도 찾지 않을까? 바로 그렇다. 30일의 추가 도전 과제. 동정심을 가져보자.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이 한 부정적인 말들을 적어보자. 모두 떠올려보자. 또한 배움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실제로 해봐야 배운다. 부정적인 단어들을 적는 것 말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쓴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피곤하다라고 말할 때 기운난다라는 말을 떠올리고 지루하다라고 말할 때 재미있다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아프다라고 말할 때 더 나아졌어라는 말을 떠올린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의 반대말을 생각해보라.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보자. 그래, 모든 일이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지. 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다. 그때 계속해서 지치고 피곤해지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피곤하다고 말하면 된다. 반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싶다면 기운이 솟는데 라고 말하면 된다. 단, 이때 진실성을 갖고 말해야 한다. 정말 그런 것처럼, 정말 기운이 나고 싶은 것처럼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주 빨리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기운이 더 나길 바란다면 기운이 솟는데 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곧바로 기운이 솟을 것이다. 다음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부정적인 말과 우리가 그 효과를 시험해볼 반대말, 곧 긍정적인 표현이다. 피곤해, 기운이 나네, 지루해, 정말 재밌네, 짜증나, 기분 좋은데, 날씨가 왜 이래? 날이 곧 개이겠지. 무서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일처리가 영 형편없네.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쟁이 같으니 더 진실해지겠지. 얼어 죽겠네. 곧 따뜻해질 거야. 찜통이네. 곧 시원해질 거야. 땡전 한 푼 없네. 돈은 다시 생길 거야. 때로 이런 일이 효과가 없을 때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그때는 질문의 힘을 이용하면 된다. 평소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매일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내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은 어떤 것인가? 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이거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 없어. 이제부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상황을 바꾸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까? 질문을 바꾸면 대답도 달라질 것이다. 빛나는 한마디.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뇌는 그에 대답해야 한다. 뇌는 곧바로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내놓는다. 따라서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우선 질문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야 한다.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를 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더 긍정적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긍정적인 말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기도 한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길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거기에는 아주 무력한 단어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 즉, 노력하다라는 문제의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당장 손을 흔들어라. 한쪽 손을 들어 올려 좌우로 흔들어라. 갑자기 손을 흔들라니 우스꽝스러운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보라. 공공장소에서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독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잠시라도 손을 흔들어 보라. 이제 됐다. 그만해도 좋다. 손을 흔들지 말자.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두자. 자, 이제 손을 흔들려고 노력해보라. 어서 그렇게 하라고 노력해보라. 손을 움직인다면 그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했던 것처럼 손을 흔드는 것이다.
그저 손을 흔들기 위해 노력해보라. 이제는 알겠는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노력한다는 말은 힘이 없는 말이다. 빛나는 한마디. 누군가 파티를 계획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파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곧 그것이 세상에서 마지막 파티가 되더라도 절대 멋진 파티를 만들지 못할 거야 라는 뜻이다. 노력할 거야 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하는데 100%의 힘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겁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제 자기가 쓰는 언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누군가 안부를 물었을 때 곧바로 새롭고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또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말들이 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할 혼잣말이다. 평소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스스로 우울해지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나는 왜 이 일을 못할까?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모두들 나를 싫어해 라는 식으로 말하면 된다. 당연히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말을 점점 더 진실로 믿게 되고 그 말처럼 되기 쉽다. 그래서 혼잣말은 아주 중요하다. 혼잣말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자신이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비하하고 움츠러들던 사람이라면 하루아침에 긍정적으로 변하는 일이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때로는 자기를 기만한다는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괜찮다. 처음에는 혼잣말의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야 할 경우도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실제 기분과 상관없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인기가 많아 라거나 겉으로나 속으로 나는 내가 참 마음에 들어 라는 식의 혼잣말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긍정적인 혼잣말을 많이 할수록 점점 더 그런 사람에 가까워진다. 그렇다. 모든 것은 자기가 하는 말로 시작된다. 무조건, 야우, 세상은 모든 것이 멋져. 태양이 늘 반짝이는 이 세상은 정말 좋은 곳이야. 모든 것이 최고야 라고 외쳐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언어를 통해 그 결정을 확실한 사실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빛나는 한마디. 멋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긍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평소 쓰는 말과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과 자기의 내적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꿔라. 훌륭한 목표 설정.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다. 벌써?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반문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지금부터 목표를 설정해보자.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을 것이다. 앞으로 90일 동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결과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90일은 뭔가 중요한 일을 끝내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에 적당한 시간이다. 우선 내가 주장하는 목표 설정의 기본 원칙을 소개하겠다. 나는 앞서 머릿말에서 스마트 원칙의 열렬한 팬이 아니라고 밝혔다. 스마트 원칙은 어떤 연구나 사업을 계획할 때는 아주 좋지만 열정과 흥미를 유발하는 목표 설정 방식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인생을 바꾸기 위한 목표 설정에는 무엇보다 불타는 열정이 중요하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목표를 설정하려면 다음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주어가 있고, 긍정적이고, 현재형인 목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첫째, 목표가 주어가 있어야 한다. 둘째, 긍정적이어야 한다. 셋째, 반드시 현재형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목표에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목표 달성의 주체가 나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나 조직도 목표가 있다. 좋은 일이다. 조직이나 부부나 가족과 함께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일도 신나고 재미있고 고무적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루려는 것은 바로 나의 목표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이자 나와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은 바로 나다. 너무 이기적으로 들리는가? 그래도 상관없다. 지금은 조금 이기적이어도 좋다. 빛나는 한마디. 목표를 설정할 때는 바로 나의 주파수를 맞추고 다음과 같이 고민해야 한다. 내게 이로운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적을 때는 나라는 주어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뭐 한다 식으로 적어라. 그렇게 하면 설정한 목표에 더 집중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더 빨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목표를 정할 때 또 다른 원칙은 목표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으니 그 힘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다. 목표 설정에는 적절한 말을 선택하는 일이 특히 더 중요하다. 목표가 긍정적이고 확실해야 그것을 달성하기 쉽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내 목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보여준 목표는 나는 이제 빚이 없다였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빚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가 문제지? 멋지게 잘 만든 것 같은데. 그 목표에는 목표를 설정한 사람이 빚을 청산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지가 담겨 있어. 그리고 재현용 표현도 썼네. 완벽한 목표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을 쓰려면 빚 대신 다른 말을 써야 한다. 가령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같은 표현이 좋다. 그것이 나는 이제 빚이 없다 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긍정적인 말도 더 많이 쓴 바람직한 목표다. 목표를 설정하는 셋째 원칙은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그것을 재현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현재 납득이 안 가서 이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나는 언젠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거야. 또는 나는 2년 안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거야 하고 말하면 안 되나? 그런데 목표를 재현형으로 세우면 무의식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한다. 목표를 현재형으로 세우면 게슈탈트가 생긴다. 게슈탈트는 목표를 빨리 이룰 수 있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다. 게슈탈트가 생기면 뇌가 일정한 체계나 형태를 원하게 된다. 화창한 날 잔디밭에 누워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금방이라도 구름의 모양에서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떠올릴 것이다. 우와, 저것 봐. 배가 떠있네 라거나 저 구름 꼭 누구 닮지 않았어? 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뇌가 아무런 형태가 없는 구름을 마치 형태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현재형으로 설정하면 뇌는 스스로 이렇게 작동한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야 한단 말이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목표가 현재형일 때 그것이 훨씬 더 빨리 달성된다.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그를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목표 설정가라고 생각한다.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유명한 말을 기억하는가? 그가 확신에 차 외쳤던 말을 기억하는가? 다음 네 마디였다. 나는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다. 빛나는 한마디.
무하마드 알리가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에 한 말은 무엇일까? 나는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다. 그가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때 한 말은 무엇일까? 나는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다. 그가 더 이상 세계 챔피언이 아니었을 때 한 말은 무엇일까? 나는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다. 긍정적 확신이 담긴 그 말은 그야말로 완벽한 목표였다. 생각해보자. 나는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다. 나를 주체로 하는 개인적인 목표가 아닌가? 긍정적이지 않은가? 현재형이지 않은가? 맞다. 바로 그렇다. 무하마드 알리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다. 그 목표를 세운 뒤 철저히 행동에 돌입했다. 그가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장면을 기억하는가? 그때 상대 선수를 돌아보고 눈을 마주치며 유명한 예언을 했다. 그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넌 3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쓰러질 거야. 상대 선수가 과연 그럴까? 라고 대답했지만 알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알리는 아주 재미있는 일을 했다. 호텔방이나 집으로 돌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편히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떠올렸다. 자신이 경기 결과를 당당하게 예언하는 모습도 떠올렸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했다. 놀랍도록 혹독하게 훈련해서 다른 어떤 선수보다 강하고 뛰어난 선수가 되는 모습을 떠올렸다. 상상 속에서 그는 상대 선수가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을 시작했다. 훈련과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신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런 뒤 경기 당일을 떠올렸다. 그날 경기장에 도착해 차에 내리자 관중들이 한 사람의 이름만을 외친다. 알리, 알리, 알리. 자신의 이름이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알리는 그 이미지를 강화했다. 그때 느껴질 감동을 더 극대화했다. 그때 들을 수 있는 모든 말과 감정을 그대로 상상하고 실감했다. 그리고 대기실로 들어가는 상상을 했다. 두 손에 밴드가 감기는 느낌이 생생하다. 글러브를 끼고 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잠시 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링 쪽으로 걸어간다. 관중들이 더 흥분한 채 열정적으로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 경기장은 온통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하다. 모든 관중이 그의 편이다. 이제 링 위로 뛰어올라가 관중석을 훑어본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또 듣는다. 그 장면을 극대화한다. 소리를 더 높이고 감정을 더 끌어올린다.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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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상대 선수를 돌아보니 한없이 작아 보인다. 상대 선수와 글러브를 마주친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된다. 이어서 알리는 모든 라운드도 상상했다. 마음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는 연습을 했다. 자신의 계획대로 머릿속으로 연습한 그대로 첫 라운드를 진행한다. 싸움이 붙고 이리저리 멋지게 주먹을 날린다. 그만의 유명하고 독특한 스텝인 알리 셔플을 시작한다. 상대에게 나비처럼 날아가 벌처럼 쏘아붙인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상상한다. 더 강하고 더 멋지게 싸운다. 모든 순간과 장면을 극대화한다. 드디어 세 번째 라운드. 자신이 예언한 아주 중요한 라운드다.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 순간 푹 소리가 난다. 온 힘을 다해 상대에게 주먹을 날리자 그가 바닥에 쓰러진다. 상대 선수가 쓰러지자 알리는 의기양양하게 서서 그를 내려다본다. 심판이 숫자를 센다. 1, 2, 3, 4, 5, 6,
7, 8, 9, 노가웃. 알리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을 때를 정지 화면으로 머릿속에 기억했다. 그는 이렇게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일을 미래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했다. 알리는 자신이 만든 미래사가 아닌 다른 결과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훈련할 때마다 자신의 미래사를 생각했다. 누군가 경기에 대해 물을 때도 자신의 미래사를 생각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거나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도 미래사를 생각했다. 알리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해놓기라도 한 듯 자신의 미래를 확신했다. 알리는 이런 확신을 갖고 실제 경기를 맞았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3라운드가 되자마자 상대 선수가 노가웃되었다. 그의 예상이 적중했다. 목표 설정은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 만일 알리가 스마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알리, 목표를 세울 때는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해. 반드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소요 시간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해 라는 말을 따랐다면 그렇게 성공했을까? 알리는 스스로 열정과 믿음을 키웠고 자신의 목표에 온 힘을 쏟았다. 항상 그 목표 안에서 살고 그 목표 안에서 먹고 그 목표 안에서 숨쉬고 그 목표 안에서 느꼈다. 그런 정도의 강한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마음먹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면 열정뿐 아니라 그 목표를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과제 한 가지를 내겠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생각해보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우선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보라. 다시 말해 앞으로 90일 동안 이루고 싶은 일들을 정하자. 또한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것도 정해보라. 기억나는가? 90일 계획이 4번 연속되면 1년이다. 그런 다음 5년 뒤, 10년 뒤의 계획도 생각해보라. 10년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동안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자신의 상상력뿐이다. 미켈란젤로가 한 멋진 말을 기억하자. 실현하지 못할 정도로 목표가 높을 때보다 금방 이룰 수 있을 만큼 목표가 낮을 때가 더 위험하다. 잠시 이 말의 의미를 새겨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1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고 어떤 일이든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원하는 목표를 세워 그것을 90일 단위로 나누고 각 기간 동안 적절한 행동을 취하면 된다. 그러면 그림처럼 90일 계획들이 순서대로 쌓일 것이다. 90일 계획이 서너 번 반복되다 보면 자신이 매일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결과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올 것이다. 우와, 내가 그동안 이렇게나 많이 성장했구나. 90일 계획들이 높이 쌓이면 쌓일수록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10년 뒤에는 내 수준이 정말 높아질 것이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것을 이룰 것이다. 자, 이제 첫 90일 계획을 시작해보자. 90일 계획을 실천하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은 유독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목표 달성을 위해 1년, 5년, 더 나아가 10년의 여정을 얼마나 잘 계획하고 실천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것부터 찾아보자. 첫 번째 질문이다.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목표를 세우고 싶은가? 이 책의 서두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는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그려서 인생에서 중요한 8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다. 8가지 주제 가운데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이 처음으로 목표를 세워야 하는 곳이다. 자신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곰곰이 따져보자. 낮은 점수를 받은 주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 일은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다. 왜 그럴까? 그것이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인생을 조화롭게 사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수레바퀴는 멋진 인생의 기본이다. 수레바퀴의 균형이 깨지면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고도 크게 진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인생의 수레바퀴를 구성하는 각 주제에 맞는 적절한 목표를 세워보자. 예를 들어 일과 관련해 이루고픈 목표가 있는가? 일을 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영업 실적을 올리고 싶은가? 고객을 많이 유치하고 싶은가? 부서에서 승진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돈과 관련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관계는 어떤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길 바라는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가? 어떤 배우자가 되고 싶은가? 어떤 부모나 삼촌이나 이모나 아들이나 딸이 되고 싶은가? 이런 관계와 관련해 원하는 것이 있는가? 건강을 생각해보자. 더 건강해지고 싶은가?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났으면 좋겠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멋진 차를 갖고 싶은가? 화려한 휴가를 떠나고 싶은가? 평소 꿈꿔왔던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은가? 내가 정말로 즐겁고 신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몇 가지 적어보라. 8가지 주제와 관련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 또한 내 인생에서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훌륭한 인생을 살려면 우선 기량을 높여야 함을 잊지 말자. 목표를 세우다 보면 단기적인 목표도 있고 장기적인 목표도 있을 것이다. 잠시 읽기를 멈추고 내가 바라는 목표를 모두 적어보자. 어서 해보라. 목표를 적을 때 쓰지 말아야 할 표현. 목표를 적을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우리가 피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형보다 미래형을 쓴다. 가령 나는 집을 팔 것이다 라는 말보다 나는 집을 판다라고 쓰는 것이 더 좋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가령 나는 이제 빚이 없다라는 말보다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목표에 나라는 주어를 쓰지 않는다. 따라서 유람선으로 여행하기보다 나는 유람선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 가령 나는 살을 뺐다보다 나는 몇 킬로그램을 뺐다. 예뻐져서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목표를 적기만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목표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자, 이제 이루고픈 목표들이 생겼다. 그런데 목표가 너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적은 목표들을 모두 읽고 되물어보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몇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그 이유를 고민했고 그 목표가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내가 적은 목표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할 때는 인생의 균형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한 부분에서만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훌륭하다. 마침내 긍정적으로 내가 주체이고 현재형인 목표들을 설정했다.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을 공략하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떼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0일간의 계획을 이제 막 시작했다.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기초는 다졌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멋지게 훌륭하게 사는 법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